10년 전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도 조선소에서 원전을 찍어내서 바다에 띄우고 있습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이 시장의 규모를 600조 원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의 한복판에 삼성중공업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종류의 부유식 원전 인증서를 동시에 받아낸 겁니다. 이게 왜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판을 바꿀 사건인지 오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커피 원두, 입고 계신 옷의 원단, 스마트폰 안에 반도체까지 이 모든 것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세계 무역 물동량의 약 80%가 해운으로 운송됩니다. 해운은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물류가 멈추고 물가가 폭등하고 여러분의 밥상이 흔들립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동맥에 시한폭탄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세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탄소를 내뿜으면 돈을 내야 하는 제도,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해운업에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배출량의 40%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2025년에는 70%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100% 전액 제출입니다. 거기다 2026년 1월부터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과 아산화질소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숨 쉴 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 규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국제해사기구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63개국이 찬성해 승인한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식 채택이 2026년 10월로 미뤄진 상태지만 채택되면 2028년부터 전 세계 모든 바다의 선박에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유럽 항로든 태평양 항로든 예외가 없습니다. 탄소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세율이 탄소 1톤당 100달러입니다. 여기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에는 톤당 380달러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IMO의 글로벌 탄소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경우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에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수준의 탄소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 더 이상 세금이 아닙니다. 사실상 퇴장 통보입니다. 해운사 경영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박 한 척을 발주하면 건조에만 2-3년이 걸립니다. 완성된 배의 운항 수명은 20-30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연료를 선택해서 주문하느냐가 2050년까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경영 전략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마감일이 정해진 생존 게임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자력으로 배를 움직이겠다는 발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최초의 원자력 상선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1959년에 진수된 서베너호, 1968년부터 약 65만 해리를 11년간 항해한 오토 한호. 원자력 선박의 역사는 반세기를 훌쩍 넘깁니다. 그런데 이 배들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토 한호는 디젤선으로 개조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해운사들 앞에 놓인 선택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4가지 대안 연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LNG,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저는 이것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검토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가지 모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LNG입니다. 얼핏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입니다. 탄소 배출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메탄입니다.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누출될 경우 IPCC 기준 20년 단위로 CO2의 약 80배에 달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불을 끄려고 휘발유를 붓는 격입니다. 게다가 2026년 1월부터 메탄도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LNG로 바꿔봤자 탄소세 청구서가 다시 날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문, 수소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깨끗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액화수소를 보관하려면 영하 253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물칸 절반을 냉동고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피, 에너지 밀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가려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배는 짐을 실어 나르는 물건인데 짐 실을 공간이 사라집니다. 답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문,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누출 사고가 나면 승무원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습니다. 연소 에너지 밀도도 낮아서 효율까지 떨어집니다. 네 번째 문, 메탄올입니다.
탄소 감소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가 진짜 친환경이 되려면 바이오메탄올을 써야 하는데 전 세계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개의 문이 모두 닫혔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사실 5번째 문이 있었습니다. 그 5번째 문,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선박은 60년 전에 이미 시도됐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60년 전 원자력 선박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원자로가 너무 컸습니다. 1959년에 진수된 세계 최초 원자력 상선 서베노호는 화물 60톤에 승객 60명밖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배 안에 원자로를 넣으니까 정작 실어야 할 짐을 실을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둘째, 민간 선박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군함에 쓰던 원자로를 상선에 그냥 얹은 거였으니까요. 셋째, 경제성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오토하노는 11년간 65만 해리를 항해했지만 결국 디젤 엔진으로 개조되고 말았습니다. 기름값이 싸던 시절 원자력은 너무 비싼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가지 실패 원인이 전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기 문제.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름 그대로 작고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레고 블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장에서 블록을 찍어낸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소에서 선박을 블록 단위로 만들어 합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덕분에 건설 기간은 대형 원전의 8.3년에서 평균 4.5년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 시간도 1200만 시간에서 700만 시간으로 40%나 감소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안전 문제. 여기서 핵심은 피동안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이 꺼지면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습니까? 용융염 원자로에는 동결 플러그라는 장치가 있는데 원리가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전기로 열을 가해 플러그를 녹인 상태로 유지하다가 전원이 끊기면 플러그가 굳어버립니다. 액체 상태의 해결료가 아래 저장조로 흘러내리면서 반응이 저절로 멈추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원자로가 스스로 멈춥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백 원자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72시간 이상 외부 전원도 없이, 냉각수 공급도 없이 운전원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기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성. 60년 전에는 기름값이 쌌으니까 원자력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탄소세라는 거대한 비용이 화석연료 위에 쌓이고 있고, 동시에 전 세계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945테라와트시에 달할 전망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간 쓰는 전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AI가 나라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 규모의 SMR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고,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탄소 없이 안정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 부유식 SMR을 띄우면 해안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바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모바일 보조 배터리를 바다 위에 띄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9년에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는 부유식 원전을 북극해 페백항에 띄워서 상업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35메가와트급 원자로 2기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부유식 원전입니다. 러시아는 이걸 북극 항로 장악의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인공섬에 에너지를 공급할 부유식 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싸움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꺼낸 인증서 2장의 의미를 다시 봐야 합니다. 세계 어떤 회사도 하지 못한 것을 해낸 겁니다. 2023년 1월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고 권위의 성급인 ABS로부터 CMSR 파워바지의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CMSR은 해결료가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용융염 원자로입니다. 전원이 꺼지면 연료가 스스로 굳어버리는 피동형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100메가와트급으로 2기에서 8기까지 바지선에 얹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5일, 이번엔 스마트백 원자로 2기를 탑재한 부유식 원전 FSMR이 같은 ABS로부터 개념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마트백은 완전히 다른 계열의 원자로입니다.
일체형 구조의 자연순환 냉각 방식이고 72시간 이상 전원도, 냉각수도, 사람의 손도 없이 스스로 안전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준 설계 인가를 내린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설계가 검증됐다는 국가 차원의 공식 도장이 찍힌 겁니다. 설계 철학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부유식 원전을 동시에 인증받은 회사는 세계의 삼성중공업 하나뿐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동시에 출시한 것과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만이 아닙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025년 2월 15,000 TEU급 SMR 컨테이너선 설계를 공개하고 ABS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베이커 휴즈와 함께 초임계 CO2 추진 시스템까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용융염 원자로를 달고 달리는 LNG 운반선 설계에 대해 ABS와 라이베리아 기국의 원칙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나오션까지 합치면 한국조선 3사가 모두 이 전장에 뛰어든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세계에서 대형 선박을 대량으로 건조할 수 있는 조선 인프라, 소형 원자로를 자체 설계하고 정부 인증까지 완료한 원전 기술력, 그리고 ABS 같은 국제 성급이 인증서를 내줄 만큼 축적된 신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미국은 민간 조선업이 수십 년간 위축돼 대형 상선을 대량으로 찍어낼 인프라가 사실상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원전 기술은 있지만 국제 성급의 신뢰 면에서 한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선과 원전과 국제 신뢰, 이 삼위일체는 대한민국만의 배타적 자산입니다. 여기에 사업 모델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리스 앤 리턴입니다. 원자로를 선박에 얹어서 임대하고 선박이 퇴역하면 원자로를 제조사에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해결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지 않습니다. 원자로를 빌려 쓰다가 돌려주는 겁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해운사들이 원자력 선박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폐기물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턱을 없애버린 겁니다. KSMR 4기를 묶으면 출력이 680MW에 달합니다. 유럽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선박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 수출로 확장되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술에 함정이 있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두고 가만히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먼저 경쟁국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출발한 선수입니다. 2019년 12월 아카데믹 로모노소프가 두급 패백항에서 상업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 상업용 부유식 원전입니다. 35메가와트급 원자로 2기를 싣고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메가와트급 후속기 RITM-200S를 개발 중이고 북극 항로에 원자로 세빙선을 대량으로 투입하면서 에너지 패권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선제자 우위를 이미 확보한 겁니다. 뒤에서 빠르게 따라오는 추격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유식 원전입니다. CGN이 60메가와트급 ACPR50S를, CNNC가 125메가와트급 ACP100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인공섬에 이 부유식 원전을 배치해서 영유권 분쟁 해역의 에너지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자력 상선입니다. 장난조선소가 25,000 TEU급 토름 기반 컨테이너선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간수성에서는 2메가와트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 시험 가동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협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선과 원전을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정 3가지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공백입니다. 지금 국제해운의 안전기준인 솔라스에는 원자력 상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고속도로는 만들어졌는데 교통법규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ABS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배를 띄우려면 선박이 기쁘다를 단 나라, 즉 기국이 허가해야 합니다. 라이베리아가 먼저 원칙 승인에 나섰지만 이것이 국제표준은 아닙니다. IAEA와 IMO가 공동으로 주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해결료 공급입니다. 삼성중공업의 CMSR은 덴마크 시보그의 용융염 원자로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보그는 과거 러시아산 고농축 우라늄에 의존했었는데 공급 리스크를 인식하고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서 연료 수급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느냐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 위협입니다. 바다 위에 원자로를 띄운다는 것은 무장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아래에서 해상 원자로의 보안 기준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정학적 분쟁 해역에서 운용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함정을 알면 반대로 뭘 봐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규제가 확정되기 전, 연료 공급망이 굳어지기 전, 보안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기 전,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8년 부유식 원전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고, ISMR은 2028년 표준 설계 인가를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 규격이 확정되기 전에 선점하는 나라가 표준을 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언제 어떤 순서로 벌어질까요?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크를 확인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지는가? 특히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타임라인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지금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국제 규제의 틀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현재 IAEA와 IMO가 상선용 원자로 안전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ABS, DMV, 로이즈 레지스터 같은 세계 주요 성급들이 SMR 선박 설계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USB-C가 전 세계 충전 표준이 된 것처럼 지금 원자력 선박의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표준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향후 수십 년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한국이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2026년 10월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공식 채택되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2028년부터 전 세계 모든 바다의 선박에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톤당 $100, 기준 미달 선박에는 톤당 $380. 해운사들의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2028년,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원전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같은 해 혁신형 SMR인 ISMR이 표준 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유식 원전과 차세대 원자로 두 트랙을 동시에 완주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30년대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수주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국 조선 3사가 SMR 선박 수주에 나서는 시기입니다. 초기에는 기존 LNG 추진 선박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나왔을 때 피처폰보다 훨씬 비쌌지만 유지비를 합산하면 스마트폰이 더 저렴했습니다. SMR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와 탄소세 절감분을 합산하면 15년 안에 경제성이 역전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SMR 4기를 묶으면 680MW 출력이 나옵니다. 유럽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선박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 수출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ISMR은 2032년 1호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원전, 두 산업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수출 먹거리의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타임라인이 왜 중요한지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타임라인이 당신의 주식이 언제 빛을 발할지를 결정합니다. 2026년 NZF 채택, 2028년 규제 발효, 2028년 상용화 시작, 2030년대 본격 수주. 이 흐름을 알고 있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조선 플러스 원전이라는 두 산업의 패권을 동시에 쥘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창이 얼마나 오래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점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의 SMR 관련 공시와 뉴스를 앞으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